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조선 전기의 정치, 경제, 사회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문화편 들어갑니다. 문화편, 근세 문화죠. 거의 뭐 문화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세종 때. 그렇죠? 꼭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정치와 문화를 다 섞어서 이제 한 문제 이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서화, 그림,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역사서 같은 경우도 이제 출제가 되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 때와 그림 이쪽에 이제 그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이게 조금 애매한데 교육기관이 이제 그 사회편, 정치에서도 한번 다뤘고 사회에서도 다뤘고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문화편에 한번 더 놨어요. 자,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선 들어가기 전에 조선 전기라고 하면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5세기와 16세기. 15세기는 누가 집권했죠? 훈구파가 집권을 했고요. 16세기는 이제 살인파가 집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구파는 조금 진취적인 성향을 가졌어요. 15세기 초니까. 진취적인 성향을 가졌고 살인은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문화가 좀 쇠퇴하는 모습,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조금씩 쇠퇴하는 모습, 요런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면 조금 쉽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자주적 민족문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구가 집권하면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그리고 훈구가 집권하면서 문화의 꽃을 피우는데 보통 이제 자주적 민족적인 그 경향을 띠고 있고요. 기술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실용적 성격의 학문이 발달됩니다. 이유는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위해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한글 창제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 정음청을 설치해서 정음청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사료에 이제 정음청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 한글과 관련됐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인지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창제는 43년인데 반포는 3년 뒤에 합니다. 그래서 이 연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 그렇죠? 훈민정음 누가 만들었다? 세종대왕께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나란 말싸움의 둥기에 달아, 그렇죠? 피지배층의 도덕적 교화 그리고 양반 중심 사회를 유지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훈민정음을 창제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서지요, 그렇죠? 백성을 교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글자를 아는 것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던 이유가 그거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것은 문자에 있습니다. 문자. 그래서 글을 아는 것은 자신들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특권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 천한 것들아, 니들 산 것들이 어디 글자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글자를 알아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양반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어요. 자, 아무튼 이제 백성들에게도 글자를 알게 하면서 세종대왕께서 그 뭐예요? 그 뭡니까? 그 농법서라든가 윤리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내는데 백성들은 글자를 몰라서 모른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거죠.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이고요. 용비어천가, 월인천강, 지곡 이런 것들 그리고 불경, 농서, 윤리서, 병서 이런 것들 할 때 훈민정음으로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 또 훈민정음 그 과목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편찬사업 역사서입니다. 자, 조선왕조실록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별표 엄청 해놔야 돼요. 국왕이 죽으면 일단 여러분 태조에서 철종까지입니다. 이상해요. 철종 다음에 고종 있고 순종 있는데 왜 이쪽은 실록 고종실록, 순종실록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록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까? 이때 고종 때 어떻게 해요?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이 순종 때 일제강점기잖아. 아무튼 일본 놈들이 1907년 고종을 끌어내리면서 나중에 다 배워요. 이때 이제 그 간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역사서를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손을 댔기 때문에 우리 인정 안 받고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왕조실록은 그 왕이 그 죽으면 그 다음 왕 때 사관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춘추관이 역사 편찬 보관하는 곳이죠. 이 안에서 실록청을 만들어요. 일종의 이제 임시기구죠. 그래서 실록청을 만들고 그곳에서 사초를 모아요. 그래서 국왕 앞에서 기록한 사초, 사관이 그리고 이제 각 문서, 각 관청의 문서, 시정기 그리고 이제 승정원에 있었던 기록들, 승정원 일기, 의정부 등록, 비변사 등록, 일성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내용은 실록에 기록돼 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게 겹치니까 진짜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편년체 뭐죠? 연도별로 편찬한 것이죠. 그래서 편년체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초 있죠. 역사 자료잖아요. 요것을 없앨 때 그냥 없앨 때 불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뭐 그 한지에다가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에다가 이 세초 작업을 하고 세초 작업을 해서 없애는 건데 세초 뭐 세수한다 뭐 씻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에다가 이제 띄워 놓습니다. 그러면 글자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떠. 그럴 때 이제 그걸 꺼내요. 그러면 백지만 나오겠지.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세초 작업까지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없앴다라는 게 이게 실록이에요. 자, 의궤인데요. 의궤는 뭐냐면 왕실의 행사 같은 거 있죠. 뭐 왕실에서 뭐 잔치 이런 걸 베푼다 그러면 그 그림을 막 그려 놓는 거야.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그리고 막 글자로 이 뒤에 이제 글자로 또 이렇게 기록해 놓고 글자와 그림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궁에 그림은 없네요. 궁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꼭 의자 그 왕이 앉는 의자 있죠. 거기에는 빈 의자만 있습니다. 왕은 절대 그리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의궤고. 자, 국가주요 행사 기록을 그림과 함께 기록한 것이 의궤입니다. 그래서 임란 때 거의 소실돼서 이후 임진왜란 이후에 의궤만 현존하고 있다라는 건데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을 안 들었는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라고 하고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3번 건국 초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조 때 정도전이 고려 국사를 편찬하는데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15세기 때 고려사로 개찬을 하는데요. 개찬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치는 거지. 고쳐서 그 개정 보완을 하는 거고 세종이 시킵니다. 세종이 시켜요. 그래서 야 이거 크게 한번 다시 해봐라.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다 모여가지고 평생을 이 역사 편찬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세종이 얘기하죠. 야 기존체 말고 편년체도 한번 써봐라. 그래가지고 편년체를 다시 작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작업한 겁니다. 그래서 고려사 전료. 그래서 고려사는 고려국사를 개찬했다. 편찬, 개정 보완해서 편찬한 것. 그리고 고려사 전료도 똑같아요. 고려국사를 편찬, 개정 보완했다. 혹은 고려사를 이렇게 이제 개정했다. 뭐 이런 거 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가고 이거랑 내용이 똑같은데 그 역사 편찬 방법에 따라서 틀리게 한 거 기존체 편년체. 그래서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통감인데요. 동국통감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했고요.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서 편찬이 됩니다. 자, 16세기 동국사략, 기자실기 이런 내용이 가끔 출제가 되는데 그럼 3점짜리예요. 그래서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동국사략, 기자실기 나오면 이잖아. 그러니까 살림이니까 어떻게 해요? 존화주의, 존화, 존중하는 거죠. 어디 화는 중국이잖아. 그래서 중화사상이에요. 존화주의적 사상이라고 하면 중화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사대주의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동국사략은 조금 이따 저기하고 또 초창기에 동국사략하고 겹치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고 기자실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자주적인 내용의 역사서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4대적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15세기, 16세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도와 그 지리서와 윤리서 하는데 여러분 이제 지도가 있죠? 지도가 있고 지리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도와 지리지는 조금 이따 지리지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봅시다. 혼일강지 역대국도 지도를 모르신다면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볼 자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15세기 태종 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지도예요. 그리고 동양에서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에 최고의 지도다라는 건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없이 이렇게 중국의 세계 지도인데 이걸 갖고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붙여놓은 건데 봐보세요. 가운데 누가 있어요? 중국. 중화사상 보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크죠? 요 옆에 있는 거 보여요. 인도 같죠? 아프리카. 아프리카보다 더 크게 그려놨다라는 거죠. 뭐 자주성? 자, 이렇게 중화사상 이렇게 나오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누구 때예요? 태종 때고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시기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도 물어봅니다.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다라는 거. 팔도도 있고 동국지도 있고 조선 방역지도 있는데 만주와 대마도를 표기했다라는데 의미가 있어요. 조선 방역지도 역대 시험 중에 2번인가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리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방금 보셨다시피 이 지도 있죠. 이건 지도야. 그런데 이 지도 말고요. 이 내용을 글자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중국이 있고 그 중국의 동쪽으로 보면 한반도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는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쓴 거 있죠. 이게 지리지 혹은 지리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익숙한 거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면 세종실록 지리지는 글자로 돼 있는 거지 지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 어차피 했으니까 단종이에요. 세종실록 지리지니까 세종 때 같은데 단종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아무튼 신참 팔도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은 기억해야 돼요. 내용까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책의 내용까지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내용 이 안에 그 동네에 여러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되기 전에 참고하고 갔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알아두시고요. 신증 동국 여지승남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거는 따로 독자적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들은 뭐냐면 이게 나오면 그 시기를 묻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언제냐 단종 때냐 세종 때냐 이런 거보다 조선 전기냐 후기냐 이런 걸로 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자 이제 윤리서인데요. 삼강행 실도예요. 세종이 만든 윤리서입니다. 모범이 될 만한 충신과 효자, 연려 이렇게 이제 뽑아서 3강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행적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로 써놨어요. 글자로 여기 글자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뭐 해가 떴고 여기에서 누워 있는데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위에다 막 이 글자를 또 써놓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버지께 문안인사 드리는 거다. 뭐 이런 거 이런 윤리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과 설명으로 해놓은 것. 삼강행실도 왜 이렇게 해놨겠어요? 백성들이 글자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게 해놨다. 세종답다라는 거죠. 자, 국조 올해의 성종 때인데요. 국가의 예절,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신이 왔거나 아니면 국가의 큰 행사가 있거나 이런 몇 가지 예절 5가지를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길례, 가례, 빌례, 군례, 훈례. 그렇죠? 좋은 일, 뭐 그리고 이제 집안의 뭐 결혼 뭐 이런 것들
뭐 예빈 그 손님 대접하는 거 그리고 군대 뭐 그리고 안 좋은 일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국가에. 자, 이륜행실도라고 돼 있는데 삼강오륜이잖아요. 그렇죠? 중종 때 삼강이고 이제 오륜 중에 두 가지. 그래서 중종 때 만든 건데 연장자와 연소자,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관계. 나이 많은 사람은 덕으로서 베풀어야 되고 나이 어린 사람은 뭐 효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 그리고 친구와 친구 관계에서 지금 보면 막 친구끼리 욕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예절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자, 연소자, 친구 사이에 예절을 정해놓은 거 이륜행실도. 동몽수지, 왠지 동몽하니까 어린아이 같잖아. 그래서 어린이가 지켜야 될 예절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성종은 이 국조 오레이 가지고 성종에 관련된 정치 문제를 풀어라 이럴 때 이제 제시해 주는 거예요. 법전. 자, 조선 경국전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경제육전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초기다. 근데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 정도. 특히 요것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경국대전입니다. 조선의 대법전이죠. 그래서 육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육법이 근간입니다. 법이 엄청나게 많지만 헌법, 민법, 그리고 뭐 상법, 행정법 아니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형법 이렇게 해서 6개예요. 그게 육법인데 아무튼 이 조선에도 육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호예전, 이호예병, 형공전. 그래서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세조 때 시작했고 성종 때 완성했고 너무 많이 했죠. 자, 교육기관. 교육제도의 특징 뭐 됐어요. 열심히 가르쳤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성균관 독자적인 출제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최고 대학교죠. 서울의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성균관을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문제. 성균관이란 이름은 언제 썼죠? 충렬왕 때. 그렇죠?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썼는데 이제 조선에 가서 성균관이 최고 학부의 기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입학 및 교육. 우리가 정치편에서 조금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속과에 합격한 사람, 그렇죠? 생진과에 합격한 사람,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대과를 준비하는 거죠. 속과 대과잖아. 이 대과를 우리가 흔히 문과라고 부르는 거고, 속과도 문과예요. 자, 권리, 비정기 시험 알성시, 성적 우수자, 알성시, 그리고 이제 성적 우수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 이런 것들 그렇죠? 알성시를 또 볼 수가 있었잖아요. 알성시는 특권이잖아. 성균관 유생들이 보는 시험 특권이고 성적 우수사는 또 면제해주고요. 집단 상소 이런 것들 되고 그리고 등교 거부합니다. 등교 거부. 왕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등교하지 말자 막 이렇게 되고 단식 투쟁이에요. 안 먹어. 그러면 아니 뭐 대학생들이 단식 투쟁하고 뭐 학교 안 가고 이게 뭐 대단한 거야라고 하지만 제가 그 정치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신분은 틀려요. 그렇죠? 하급 관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성균관 유생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다 그러면 왕이 그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권이 있었고 구성 문묘, 명륜당,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묘, 명륜당, 이거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고 요것만 딱 주고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3점짜리로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렵죠. 이런 건 틀려라라는 거니까 과감히 틀려주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합격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아두면 좋겠죠. 자, 사부학당이고 향교가 있어요. 자, 지금 대학교를 봤죠? 이제 중고등학교를 볼 차례예요. 중고등학교인데 중앙의 고등학교 사부학당 줄여서 사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는 중고등학교 향교가 있었어요. 자, 일단 사학을 공부합시다. 왜 사학이냐면 4개가 있어서 그래요. 중학, 동학, 남학, 서학 이렇게 4개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사학이라고 부릅니다. 8살 이상의 양인 이상이 입학을 했고요. 교수와 훈도라는 사람들이 훈장님이에요. 그래서 종육품, 정육품 훈장님이 직접 가서 가르쳤다. 파견이라고 해놨는데 좀 문구가 좀 애매하죠. 중앙인데 뭐 파견까지 뭐 그렇죠. 바로 옆 동네 이제 가서 훈장님이 가르쳤다라는 건데 이제 기숙사가 존재했고 문묘는 없다라는 거 뭐 이 정도인데 됐고요. 향교 지방 중등교육입니다. 중앙은 그래도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좀 좋지만 지방은 좀 열악하잖아요.
자, 성현의 제사와 유생을 교육했고 뭐 서원의 기능하고 여기까지는 좀 비슷해요. 그렇죠?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서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했고 이게 지방관 누구라고? 수령. 그렇죠? 자, 8세 이상 똑같아요. 교관인 교수와 운도가 이제 파견되는 것. 이 지방이니까 이것이 이제 대단히 큰 거죠. 그렇죠? 중앙에서 훈장님이 파견돼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대성문 명륜단체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향교 사학은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것을 이제 한번 외워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부학당은 중앙에 있죠. 그래서 사, 중 앞자 따서 향, 지 뭐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외워. 그렇죠? 이렇게 외우고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내요. 그러면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향교예요. 향교. 그 다음에 떠올려야 되는 게 사학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이 시험 부진장 잘 나와요. 2개 다 노란색 해놨잖아. 자, 서당입니다. 서당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죠. 사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 서원은 우리가 공부를 엄청 많이 했죠. 선현의 제사와 후진을 양성했던 그 학교다라는 거죠. 사립교육기관. 자, 기술교육 잡학이라고 하는데 각각 해당 관청에서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전의감, 사여관, 장하관, 호조, 형조, 소격서, 관상감, 도화서 이렇게 해서 했다는 외울 필요 없죠. 뭐 하려고 이걸 다 외워요.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서당에서 초등교육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입학하지 못했던 열악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요. 자, 이 서당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중앙에 있으면 사학으로 중고등학교 이제 가야죠.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고 이들이 공부해서 수능 시험을 봐요. 그것이 생진과지요? 속과입니다. 이 수능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공부해서 수능을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생진과에 합격하게 되면 2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급관원이 될 수 있는 신분을 얻고 관리가 되든가 아니면 하나는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자, 최고대학교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죠. 이때 이제 얘들이 소학을 안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지금 우리도 검정고시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행정고시 보는 거죠. 이것이 문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급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를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급 관원이 된 사람이 고급 관원이 되기는 아주 힘들다라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하급 관원에서 고급 관원이 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이들도 문과 시험을 봐야 돼요. 대과 시험. 그렇죠? 국가 시험. 속과 합격하고 대과 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성리학 이제 공부합시다. 관학파, 이제 훈구파, 그리고 살인파인데 훈구파는 중앙이니까 당연히 공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살인파는 지방이니까 당연히 사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그렇죠? 형성됐고요. 성향 봅시다.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학, 불교, 도교, 풍수지리, 민간신앙을 다양한 사상을 포용합니다. 하지만 중점은 뭐야? 이들도 누구예요? 뿌리는 누구예요? 똑같이 신진사대부잖아요.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이 중심입니다. 거기에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살인파는 틀려요. 오직 어디 있어? 오직 성리학이에요. 오직 성리학.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심하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 이단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리학만. 그런데 15세기 때는 이렇게 이제 성리학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포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16세기에 가면 살인파가 집권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이거 천한 것들이야.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것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술력을 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쇠퇴하는 이런 분위기를 맞는 것이 성리학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기 철학인데요. 이기 철학, 그래서 성리학의 기타 사상, 성리학의 융성. 일단 주기 철학과 주리 철학을 합해서 주리, 주기 이 철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누구냐까지만 아시면 돼요. 서경덕은 기를 중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조식은 또 역시 기를 또 중심으로. 자, 이 언적은 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서경덕은 주기 이론 그리고 이언적은
주리론이에요. 요게 이제 선구자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외워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경덕은 이 기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했다. 그럼 틀린 거잖아.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데 이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언니가 나와. 언니가 나와. 언니가 나오는데 어디 언니냐면 경기도 언니예요. 경기도 언니 하면 끝나지? 에이, 그냥 끝났어.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이황과 이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고, 나온다 그러면 엄청 복잡하고 가나 해서 이 내용 싹 써주고 이황에 대한 자료를 주고 혹은 이에 대한 자료를 주고 1, 2, 3, 4, 5 해가지고 틀린 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황은 이는 어떻다라는 거죠. 자, 이황은 일단 1,000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곡이는 5,000원짜리 지폐가 있고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신사임당. 그렇죠? 신사임당 5만 원. 자, 엄청 기분 좋아요. 5만 원 우리가 다 알잖아. 신사임당. 그렇죠? 신사임당의 아들이 누구예요? 율곡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5자야. 5자 5,000원. 암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어? 아이 그러면 그래요. 이거 완전 편법인데 지갑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만원짜리 딱 놓고 시험 보러 가. 그래가지고 이왕 이이 나는데 이 지폐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럼 꺼내 봐요. 그럼 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물연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먼저 사람이에요? 이황. 이황이 먼저 사람이니까 1,000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5,000원 그리고 이제 5만 원. 에이 뭐 하여튼 뭐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외우고 자 이황과 이는 이렇게 돼 있다. 먼저 사람 그리고 나중 사람 요거부터 짚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1,000원 5,000원. 자 됐어. 자 주리론이죠. 여러분 주자를 가려봐. 딱 그럼 뭐예요? 이론입니다. 당연히 성리학 공부를 할 때 이론이 먼저 되죠. 이론을 먼저 하고 이 이론을 근간으로 실천을 해야 되잖아. 자 이론을 근간으로 어딨어? 현실 어딨어? 실천. 경험적 현실 세계. 그렇죠? 그래서 주기론은 현실,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쪽은 이론을 강조하는 것이고. 와, 이제 됐죠? 주리론이면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론 관련된 거고. 그래서 학문적인 연구가 뛰어났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 자체, 그렇죠? 근본적이고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도덕 세계. 그렇죠? 앉아서 이제 책 보면 이론 공부하는 거잖아. 그렇죠? 주리론 먼저 사람이니까 이론부터 있어야지. 이황. 와, 외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론 체계화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론도 좋지만 실천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뭔가를 탐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자, 그리고 기대승과 사당 칠정, 성원과 인심 도심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기대승이 이황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황의 제자인데 기대승이 이황하고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요. 나이 많은 제자를 들였어. 그러니까 이황이 막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대승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대승이 이제 이황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이론을 연구하다 보니 스승님의 이론이 잘못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뭐라고 반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황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이거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그럼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이황도 열받지만 틀렸겠어 설마. 이황도 열받는데 안 그랬어요. 이황은 쫙 해서 기대승에게 편지를 또 써요. 이 내용은 네가 잠깐 착각한 거고 요렇게 된 거다. 그런데 네 얘기를 깊게 따져보면 맞을 수도 있다. 이것도 내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편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황이 그만큼 대단한 학자였다라는 거죠. 기대승도 대단한 학자다라는 스승님 이황과 교류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이도 마찬가지 성원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됐어요. 기대승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론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위정척사로 갑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데 위정척사라는 게 뭐냐면 위정척사 정학을 수호하고
나머지는 2단으로 배척하는 겁니다. 이게 위정척사인데 나중에 이제 근대사 가면 제가 자세히 또 가르쳐 드려요. 위정척사 뭐냐? 이것이 이제 좀 이따 의병으로 가요. 위정척사는 아니되옵니다. 무조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해서 배척하는 건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것 빼고 다 나머지는 다 배척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딱 완전히 좀 폐쇄적으로 가버린 책만 보다 보니까. 근데 이쪽은 책을 보면서 실천을 하고 개혁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다. 뭔가 필요하다. 실증적인 실용적인 학문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폐쇄적으로 가고 이쪽은 좀 개방적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좀 띄고요. 이황의 그 이론이잖아요. 자, 여러분 임진왜란 이후에 얘들이 성리학자들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공부를 학문을 발전을 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이황의 이론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굉장히 지대한 공을 세우는 것이 이황의 주리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개화사상 나중에 이제 다 공부하게 돼요. 아무튼 책 이름도 아셔야 됩니다. 주자서 전료 그리고 성학십도 그리고 이제 성학집요인데 이름 비슷해요. 십도와 집요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동방의 주자다. 그리고 이는 동방의 공자다. 그래서 뭐 그 장수들이 그 모시는 그 장군. 그렇죠? 장군을 뭐라고 불러요? 주공이라고 부르잖아. 주공. 아이 그냥 이렇게 하자고. 알았죠? 자, 이제 됐고요. 성학 십도와 성학 집요가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 내용도 아셔야 되고 누가 저수를 했는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학 십도 이렇게 돼 있죠. 성학 십도. 그래서 일종의 그림처럼 이렇게 그림 도식화해 놓고 이제 막 써놓은 거예요. 이게 성학 십도고. 성학 집요는 완전히 막 서술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학 십도의 내용은 군주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군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죠. 성군이 되어야 된다. 성학 집요도 똑같아요. 군주가 어떻게 성군에 이르러야 되느냐라는 거. 이황은 군주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학 집요는 군주가 시간이 많냐?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이 군주보다 왕보다 많은 사람이 신하들이고 신하들이 공부를 더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공부를 많이 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자라는 거죠. 가르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성학 십도, 성학 집요예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집요하게 가르치잖아. 자, 집요하게 가르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학 십도는 어려워요? 스스로 됐잖아. 그렇죠? 십도와 집요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헷갈려요. 자, 그렇다면 보자. 성학 십도는 군주 스스로. 아하, 그렇구나. 성학 집요는 집요하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도하고 집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 좀 모르겠다고. 자, 훈민정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그렇죠? 이렇게 가잖아. 이 먼저 사람이고 나중 사람이니까 다 외웠다. 그렇죠? 다 했어요. 오케이. 이것만 알면 좀 창피하지? 창피해. 뭐 그런 게 뭐 필요해? 한 문제 봤습니다. 그렇죠? 진짜예요? 자, 학파의 형성과 대립 볼게요. 그래서 학파의 형성 이렇게 되는데 선조 때 뭐 이렇게 나뉘고 광해군 때 이렇게 가고 우리가 공부를 대충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고 자,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렇죠? 동인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갈리게 되고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면 서인에서 갈려서 노론과 소론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북남노소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뭐 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붕당 정치하면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동인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했는데 급진 세력이 누구지? 급진 북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 때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찬 선비가 별명이었고 남인은 조금 온건적인 성향을 띄었잖아요. 그래서 급진파 북인 볼까요? 절이중시 그렇죠? 부국강병 의병장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북인이었다라는 거죠. 온건파 남인 그래서 남인들은 이제 갑인예송 예송 논쟁에서 한번 이제 집권을 한번 했었고 조금 이따 이제 공부할 기사완국에서 집권을 합니다. 나중에 다 한번 정리가 되니까 그때 보시고요. 노론 소론 그때 한번 차근차근히 이제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다 조선 후기에서 공부가 돼요. 아무튼 애매해서 조선 후기에 이걸 또 놓으면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선 전기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이제 불교와 기타 사상인데 불교에 대해서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왜? 자, 불교는 고구려 불교 국가지요. 자, 조선은 무슨 국가예요? 유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어떻게 했어요? 숭유고요. 불교는 억압했죠. 억불숭유의 나라예요. 그래서 불교가 융성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불교가 있죠. 만약에 억제해가지고 불교를 없앴다 그러면 지금 불교가 있을 수가 없잖아. 이 불교가 존재한다는 건 이때 억불책이 하다가 중단이 됐나? 뭐 이런 내용. 그렇죠? 한번 봅시다. 불교 정책은요. 억불 정책이 기본이지만 불교 보호 정책도 같이 했습니다. 자, 억불 정책 한번 볼게요. 태조 때 사원의 토지, 노비 이런 것들 싹 다 몰수했고요. 도첩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승려가 되려면 일정한 그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국가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출가할 수 없다. 승려의 수를 줄이고 있는 거죠. 태종 때 사원도 정리하고 노비, 토지 이런 거 싹 다 몰수하고요. 세종 때 선종과 교종 36개만 남기고 싹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 억불책이었죠. 성종 때는 급기야 독첩제를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승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허가제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리고 중종 때는 승과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에는 승과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호정책 한번 볼까요? 세종, 월인 청강지곡, 석보상절 이런 것들을 간행합니다. 세종은요.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자신은 불교를 신봉합니다. 그래서 궁 안에다가 절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자신은 부처님께 그 국가를 위해서 빌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불경 그 월인 청강지곡 석보상정 이런 불교 그 경전 같은 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세조 때는 보세요. 세조 같은 경우는 불교를 좋아할까요? 유교를 좋아할까요? 유교를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유교를 안 돼요. 유교는 충효예인데 세조는 이 충효예를 어기고 왕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세조는 약간 유교를 억압하고 불교를 융성합니다. 불교를. 그래서 강경도감을 설치하고요. 월인석보를 간행하는데 월인 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한 것이 월인석보예요. 자, 이렇게 간행하고 원각사의 10층 석탑을 건립하는데 이게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본 적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죠. 고려 거예요. 원의 영향을 받아 크게 진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똑같죠. 이것을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예전에 EBS인가? 그쪽에서 질문을 받았나? 그쪽에서 질문을 하여튼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제 질문한 게 뭐냐면 황당해. 경천사지 10층 석탑과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구분을 좀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 이걸 어떻게 구분해?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냥 해놨어요. 그래서 그래 좋아. 내가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연구의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렇게 뒤에 조선의 건물 이런 문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있는 사진과 또 하나는 현대 사진인데 이게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래에서 위로 딱 찍어야 이게 전체가 다 보이거든. 그래서 이 위에 여기가 유리로 이렇게 현대식 유리로 이렇게 배경이 돼 있다 그러면 경천사 10층 석탑 고려 거고 진짜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탑을 보호하는 이런 보호 탑 이 돌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원각사 10층 석탑입니다. 이게 동시에 나온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경천사의 10층 석탑과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별걸 다 물어봐 하여튼. 자, 명종 때 승과를 부활시키고요. 임진왜란 때 불교의 그 교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또 호국불교가 있습니다. 호국불교. 그래서 임진왜란 국가의 난이 터졌을 때 이때 스님들이 승병으로 나서서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불교가 좋은 거구나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억부를 중단하게 돼요. 자, 예약의 영향 뭐 됐고요. 됐고.
자, 다양한 사상의 발달, 도교의 소격서는 누가 좋아해요? 훈구가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사림이 집권하면서 훈구가 좋아하는 이 도교 행사 다 폐지, 소격서 다 폐지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조광조, 소격서를 폐지시켜버리잖아. 그렇죠? 아무튼 이 초제에 관련된 게 도교입니다. 자, 풍수지리선을 한양청도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16세기 이후에는 누가 집권해요? 사림이 집권하죠. 그러다 보니까 묘자리, 명당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묘지 쓰는 좌청류 우백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런데 우리 땅에다가 다른 사람이 여기에다 묘를 써버렸어요. 이거 우리 땅이다. 그랬더니 저쪽 사람이 무슨 소리야?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묘자리 분쟁이 이런 소송들이 많았는데 그걸 가지고 산송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16세기에는 산송 같은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림의 영향이다라는 거죠. 기타 신앙, 무격 신앙도 있었고 산신 신앙, 촌락제 뭐 이렇게 있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과학 기술입니다. 과학 기술은 암기할 게 진짜 많죠. 그림, 사진으로 우리가 파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학 기술. 배경, 세종전후 부국강병, 민생안정, 그래서 훈구가 집권했을 때는 자주적인 기술력이 엄청나게 꽃을 피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16세기 사림이 집권하면서 조금씩 쇠퇴하게 됩니다. 자, 천문, 세종 때 천체관측기구, 혼의, 가안이, 혼천이 이런 것들을 제작합니다. 물시계, 자경루, 해시계, 앙부일구, 그리고 추구기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경루, 이건 물시계예요. 요 뒤에 이게 옆으로 하면 이렇게 커요. 네모가 커. 근데 이 통에서 물이 톡톡톡톡 찹니다. 그래서 물이 톡톡톡톡 차면 여기에서 이 철로 된 이 기계를 건드려요. 탁. 물이 차면 그러면 여기에서 쇠구슬이 있었는데 이게 탁 치면 쇠구슬이 또르륵 하면서 돌아요. 돌면서 쭉 가면서 탁탁탁탁 떨어지면서 여기에 탁 걸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을 쳐요. 인형이 나와서 땅땅. 그래서 시간을 알려줬던 물시계다라는 거죠. 물시계를 왜 만듭니까? 기본적으로 해시계가 있었어요. 그것이 앙부일구죠. 이렇게 해서 이걸로 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절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해가 안 떴을 때를 대비해서 물시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것이 측정기구예요. 그래서 측우기, 측우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수량을 이제 수량이 아니고 강수량을 이제 보는 거죠. 얼마나 내렸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측우기가 있었다라는 거. 다 세종 때죠. 자, 세조 때 토지 측량기구 인지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규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조 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도, 실측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동국지도였다라는 거예요. 천문 관측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조 때 제작한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이에요. 돌멩이에다 새긴 건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뭐냐면 별자리입니다. 별자리를 돌에다 새겨 놓은 건데 이 음각이 어떤 거는 이렇게 깊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얕게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파요. 어떤 건 작게 파요. 이게 별자리의 그 별의 밝기를 이렇게 이제 새겨 놓은 건데 이걸 현대과학의 기술로 우리가 이제 천문도 있잖아. 그림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3D로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 보니까 오차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단한 기술력이다라는 거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만든 거고 칠정산이 뭐냐면 달력이에요. 달력. 그동안의 달력이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달력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태양이 이렇게 뜨는 시각과 중국의 시각을 갖다니까 이게 시간적인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세종 때 우리나라 달력을 만드니 그것이 칠정산입니다. 달력이에요, 달력. 이렇게 해서 언제 이렇게 시간 다 기억돼요. 칠정산 뇌편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자, 중국의 수시력을 우리가 칠정산 뇌편, 중국의 수시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참고해서 만든 것이 내편. 그리고 칠정산 외편은 아라비아의 회력을 가지고 참고해서 내편. 그래서 칠정산 내편, 외편, 내외편이라고 만드는 얘기하는 달력이에요. 자, 의의는 뭐였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우리 서울을 기점으로 천체 관측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든 달력이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농법서, 농사직설 세종 때죠. 사시찬요, 금양점록 우리가 공부 다 했던 것이고, 자 기타 과학기술의 발전, 향약 집선방 요거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향약, 약학 대사전이에요. 세종이 만들었고요. 의방유치라는 거죠. 의학 대사전이에요. 그렇죠? 세종이 만들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활자, 인쇄술과 제지술, 태종 때 주자소, 개미자, 그리고 세종 때 갑인자인데, 이 개미자하고 갑인자가 시험에 나오면 아주 그냥 틀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만 기억하자. 우리는 그냥 세종만 기억하면 편하잖아요. 세종이 원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세종 때 갑인자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다라는 거죠. 자, 병서도 만듭니다. 총통등록, 세종이 안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총통등록이란 병법서도 만들고요. 문종 때 동국병감인데 우리는 총통등록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태종 때 최해산이 화약 무기를 제조합니다. 최해산 최씨인데 최무선하고 어떤 최무선의 아들이 최해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북선, 태종 때 거북선을 최초로 만드는 것이고, 선조 때 이순신의 거북선은 이 기록을 가지고 재현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거북선입니다. 비거도선, 신기전, 화차 뭐 이렇게 있는데 됐고, 신기전은 화살입니다. 화살인데 여기에 이제 그 화약이 달려 있어요. 로켓 화살입니다. 칙 하면 여기서 빵 하면 화살이 쫙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대신기전, 중신기전, 소신기전 해가지고 신기전 종류가 엄청 많아요. 하나는 진짜 지금의 로켓만큼 이렇게 큰 화살도 있고, 그건 이제 박아가지고 이렇게 칙 해가지고 팍 쏘는 거고, 이런 화살이 있고, 또 화차는 그때 말씀드렸죠. 화차는 이렇게 돼서 구멍이 한 100개 정도 뚫렸고, 여기 심지가 있어요. 여기 그 바퀴가 있고, 그래서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놓고 칙 해가지고 100발이 파바박 해가지고 나가는 것. 이거 신기전 화차 이런 것도 조선 전기의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건축과 예술을 한번 볼까요? 15세기는 토목공사를 했잖아요. 수도 그 이전을 해야 되니까 한양으로. 그래서 궁궐, 관아, 선문, 학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었고요. 건축물, 궁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고, 사원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장경판전, 여기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은 언제 만들었죠? 고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2차 침입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우리가 전도한 다음에 거기에서 조판했잖아요. 그걸 보관을 한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인사 이거 8만 그럼 고려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십사 해서 정리를 해놨고, 숭례문, 남대문, 뭐 보통문 이런 것들 다 조선 전기 때 15세기 때고, 탑 원각사의 10층 석탑 우리가 봤고요. 자, 16세기에는 누가 사림이 집권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곳을 많이 만들어요. 서원을 건축합니다. 그렇죠? 가람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결합한 건데, 가람이라는 것은 중원해서 불교 용어인데,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 가람배치는 뭐냐면, 절 여러분 가보셨죠? 사원 큰 절 가보시면 이 터는 넓어요. 그런데 드문드문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드문드문 있는 이 양식을 가람배치 양식이고, 가람배치 양식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주택 양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집 같은 것이 이렇게 절터 같은 위치에 딱딱 이렇게 넓게 배치되어 있다. 서원 건축. 그래서 가람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결합되었다라는 게 서원이에요. 자, 공예와 기타 예술 보면 뭐 분청사기, 그래서 분청사기, 청자의 백토에 분을 칠한 것, 그리고 16세기엔 백자, 이거 우리 고려시대 때 잠깐 공부했었는데 이런 거죠. 분청사기, 조화오문, 편병 요게 나오면 15세기,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구나. 이 백자가 나오면 16세기. 누가 집권했을 때 같아요? 사림. 사림들은 선비잖아요. 순수한 선비. 순수한 그 깨끗한 하얀 그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순백의 백자를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됐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그림과 서예인데 15세기 그림과 16세기 그림을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15세기 때 진취적이죠. 그래서 독자적인 화풍을 개발했고요. 대표적인 그림이 목류도원도입니다. 안견이 그렸고요. 자, 목류도원도는 도화서 화원 안견이 그린 건데 누구 때 그렸냐면 세종 때 그렸어요. 세종 때.
여기 안 적어놨네. 세종 때 그린 거예요. 세종 때. 세종 때 도화서 화원 안견이요. 세종의 아들,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안평대군이죠. 안평대군이 불러가지고 술을 같이 마시고 있는데 안평대군이 얘기해요. 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정말 기이한 꿈을 꿨다. 아주 생생하다. 저기 뭐야 갔더니 뭐 복숭아 나무 같은 게 확 있고 갔더니 신선들이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꿈을 한번 그려봐라라고 해서 안견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이쪽은 이렇게 그 직접 이렇게 본 그림 그대로를 그린 거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조금 애매하죠. 위에서 아래를 보면 이렇게 된 그림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좌는 현실 세계 그리고 이쪽 우는 이상 세계.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조화롭게 한 폭의 그림에 담았다. 안경의 몸류도원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화서 화원 안견이 세종 때 도화서였고 그리고 화원이었고 일본의 델리 대학교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사관수도 희한의 그림인데 보세요. 이 선비가 한 분 계시는데 관직이 좀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관직이 높은 선비가 지금 이 시선을 보면 물을 보고 있죠. 높은 선비가 물을 보고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고사관수도 강희안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자, 16세기 그림은 서정적인 살인들의 그림입니다. 산수와 그리고 선비들의 기계를 나타내는 사군자, 딱 절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사군자 같은 것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송화보월도입니다. 이 절벽에 하나가 탁 해가지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탁, 그렇죠? 선비의 기계. 묵죽도예요. 그래서 대나무 죽자를 썼잖아요. 쫙 뻗어나가면 선비의 바람 부는 그렇죠?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신사임당의 서정적인 그림 초충도입니다. 풀과 충, 벌레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그림. 이게 5만 원짜리 뒷면에 보면 이 초충도가 나와 있잖아요. 자, 월매도지요. 쫙 뻗은 선비의 기계를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살인이 집권하고 있을 때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해에서 송설체, 안평대군 하면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그 안평대군 꿈, 목류도원도, 그리고 하나는 송설체입니다. 글자도 엄청 잘 썼어요. 자, 요렇게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됐습니다. 음악, 백성의 교화수단으로 음악도 세종이 엄청납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박연에게 악기를 개량하게 하는데요. 절대음감의 소유자였다라는 게 세종이 자, 편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우리가 볼 때 그 대리석 큰 거 요따만한 거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뭐 선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달아놔요. 이렇게 이런 거 보셨죠? 몰라? 편경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망치 조그만한 망치 같은 거를 탕 치면 땡땡 소리 이게 조율기예요. 조율기계. 그러니까 이제 그 음을 맞추는 거지. 기계의 음을 맞추는 건데 이게 땡 치는데 세종이 얘기합니다. 야, 저 음이 좀 이상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요. 아니야. 한 반에 반 플랫 이 정도가 좀 이상해. 뭐야 왕이. 근데 나중에 딱 봤더니 살짝 실금이가 있더라. 진짜 대단. 그 기록이 있어요. 세종은 절대음감의 소유자. 그래서 악보도 정리하고요. 악을 체계화합니다. 그리고 여민락 스스로 져요. 스스로. 그리고 정감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악보의 악보. 저 세종대왕이 악보를 직접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 자, 기타 성종 때 성현에 의해서 악학괴범이 편찬됩니다. 그래서 악학괴범하면 그 왠지 세종 같잖아요. 그래서 성종 때로 기억하셔라라는 거예요. 자, 무용, 처용, 농악, 무당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의 문화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조금 쉬워요. 우리가 조선 전기의 정치에서 웬만큼 다 끝내놨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정치도 금방 끝나고 조선 전기 같은 경우 정치가 매우 중요했지요. 그렇죠? 정치가 매우 중요했고 사회 경제는 막 넘어갔고 그리고 또 문화도 중요한데 자, 후기로 가면요. 후기로 가면 신분제가 동요합니다. 그래서 정치편보다 사회편
그래서 신분제가 붕괴하면서 양반들이 완전 폭발적으로 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뭐 하냐면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돈이 생기죠. 이 돈 가지고 또 양반을 사버리잖아.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들면서 이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틀려져요. 이때는 날이 양반하면 양반 이렇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좀 틀려지죠. 돈 많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변하면서 문화에도 많이 차이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정치보다는 사회, 경제, 문화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겠다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조선 후기 들어갈게요.